오늘은 특별한 코너로서 특별한 이슈를 한 가지 전달하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미국으로 망명한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 관리가 북한은 최후의 핵으로 남한을 공격할 것이라고 VOA,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와 인터뷰를 한 내용이 실렸길래 이것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분은 2014년에 수천 달러라고 수천만 달러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수천만 달러를 가지고 미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저는 2014년 2월 초하루 날 TV조선 정치옥타곤에서 김정은 암살에 1000만 달러 현상금을 걸어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했고요. 그 주장으로 말미암아 북한에는 김정은이 암살당했다 또는 김정은의 목을 따가면 남조선에서 1000만 달러의 현상금을 준다더라 이런 소문이 돌게 됐고요. 그 결과 3월 초에 북한은 김정은 암살 대비훈련을 하기까지 이르게 되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1000만 달러를 현상금으로 걸었는데 이 노동당 39호실 고위 관리가 수천만 달러를, 제가 그때 듣기로는 4,500만 달러 정도로 들었는데요. 정확하지 않아서 조금 이것은 이게 수천만 달러로 정정하겠습니다. 수천만 달러를 가지고 망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1억 달러로 현상금을 증액을 했습니다. 1억 달러의 현상금이 모아지면 김정은의 그 목숨도 이 세상 것이 아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노동당 39호실 최고위급 관리를 지내다가 미국으로 망명한 인사가 북한 지도부의 생각과 자금 사정 등을 상세하게 털어놨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국의 김대중 정부가 햇볕 정책을 들고 나왔지만 당시 북한 지도부는 이를 우리 체제를 발가벗기려는 아주 위험한 적대적인 행위로 분석했다. 북한 지도부는 역으로 남한의 자본과 물자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따내는 일명 따내기 실용주의 전략으로 전환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2014년 한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망명한 리정호 씨라고 하는 북한 고위 관리가 27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2014년 장성택 초용 때의 살벌한 분위기, 남한의 햇볕 정책에 대한 북측의 생각을 자세하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는 지금 한국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이 핵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 북한 지도부가 제재 압박을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에는 최후의 선택으로 핵을 가지고 남한을 공격해서 통일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이제 말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노동당 39호실에서 이제 일을 했는데요. 노동당 39호실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최고 지도자의 통치 자금을 관리하고 외화벌이를 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이 씨는 39호실 산하 대흥총국, 대흥총국은 이제 주로 금 같은 걸 다루는 데입니다. 대흥총국 선박무역회사 사장과 무역관리국 국장, 금강경제개발 총회사 이사장, 중국 다롄주재 대흥총회사 지사장과 같은 요직을 두루 지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망명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제가 망명하던 2013년도는 참으로 살벌한 시기였다.
장성택 처형을 비롯해서 고위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처형과 숙청이 졌다. 그때 그들의 측근들과 그 가족들 수백여 명이 고사청으로 처형됐고 수천 명이 숙청되는 무시무시한 분위기였다. 알고 지내던 여러 명의 고위급 간부들이 고사청으로 무참히 처형됐고 우리 자식들이 알고 지내던 친구들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걸 보면서 정말 강한 충격을 받았다. 나와 나의 가족들은 정말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물론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도 숙청은 있었지만 그때처럼 전대미문의 학살은 보지 못했다. 애국심이 상당히 높았던 걸로 자부했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또 뭐라 그랬냐면 북한 통치장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이 차명계좌를 이용해서 외화벌이를 한다고 이제 말을 했는데요. 노동당 39호실은 외부에서는 북한 정권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고 이렇게 이제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북한 내에서 노동당 39호실의 합법적인 직능은 국가 지도자의 통치 자금을 관리하고 외화벌이 생산과 무역을 지도하는 것이다. 그 직속 상관은 최고 지도자다. 산하에 수십만 명이라고 했다. 39호실은 그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기관들과 각 도시군의 정연한 조직체를 갖추고 있다. 중앙기관에는 금강총국, 대웅총국, 대성총국, 대성은행, 대외건설총국을 비롯해서 모란지도국, 선동지도국, 대경지도국, 유경지도국, 낙원지도국 같은 것들이 있고 외국 선박 대리회사, 조광, 천룡, 알론회사 등이 있고요. 또 39호실에 정책 지도만 받는 능라총국, 운하총국, 828 무역회사 같은 것들이 있다. 39호실 중앙기관 책임자들은 그 규모에 따라 장관급 또는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이렇게 이제 이분이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있을 때 저도 이제 대웅총국 사람들도 만나본 적이 있고요. 또 대성총국, 또 대성은행, 금강총국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 이제 그 대웅총국은 주로 금과 관련된 그 광석, 휘토류죠. 휘토류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이제 외화벌이를 하는 걸로 저는 그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그 각 지역에 달러 상점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대성은행 산하인데요. 이 달러 상점들을 통해서 이제 걷어들여지는 달러들은 다 39호실에 이제 모금이 되게 되죠. 그래서 39호실로 이렇게 집금이 된 달러들은 김정은의 최고 지도자의 비상금으로 쓰이게 되고 허와 사치 비용으로 사용이 되죠. 그리고 또 일부는 핵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에 사용이 되겠죠. 비자금을 관리하거나 불법 경제 활동을 하는 주체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기자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가 말하기를 일부에서 말하는 마약, 위조, 화폐, 가짜담배 등은 39호실과는 전혀 무관한 다른 특수단위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북한 지도부는 39호실에서 불법 경제활동을 하지 않도록 엄격히 통제한다.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이룰 수 있다는 판단과 농당 이미지가 손상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합법적으로 대규모 조직 체계를 갖추고 외화벌이 생산과 의혹을 진행하고 정상적인 은행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외국 은행들과 정상적인 은행 거래를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 계좌를 개설하거나 차명 계좌를 개설해서 사용한다. 거래 대방들을 설득해 차명 계좌를 해달라고 부탁하거나 개인 계좌를 여러 개 설립하는 방식으로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첨언을 한다면 북한 고위 간부들의 차명 계좌가 중국에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중국에서 만약 경우에 화폐 개혁을 한다 그러게 되면 그 돈이 다 무효로 된다는 소문이 몇 년 전에 상당히 파다하게 퍼진 적이 있죠. 뭐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광물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북한,
수출길 막히면 지도부에도 큰 타격이 된다. 이것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북한 수출이 1년에 약 30억 달러가 되는데 그중 광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45%에 달한다. 사실 북한의 탄광들은 생산 규모가 크거나 시설이 좋은 탄광들이 많지 않다. 가보면 탄광들의 노동 환경도 상당히 열악하고 생산성도 높지 않다. 그럼에도 중국에서 2008년 올림픽을 계기로 석탄 수요가 급증하자 너도나도 석탄 수출에 매달리면서 수백 개의 소규모 탄광들이 생겨나게 됐는데 그 탄광들의 일부는 어린 꽃제비들을 데려다가 먹을 것을 주면서 일을 시켜서 이것이 논란이 되기도 됐다라고 이제 증언을 했습니다. 그 꽃제비들을 데려다가 탄광에다가 일을 시켰다는 것은 이제 그동안 별로 언급된 적이 없는 내용인데요. 북한의 현 경제 구조를 보면 자원 수출에 의존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 만약 광물 수출이 중단된다면 많은 탄광 광산들이 문을 닫게 되고 그와 관련된 부분에 기업들과 회사들 심지어 서비스하는 식당 상점들까지 타격을 입게 된다. 노동당 행정부에 대한 숙청 사업이 진행되던 2013년 12월부터 몇 개월간 석탄 수출이 중단되자 평양 시내 장마당들과 식당, 상점, 봉사 부분들이 일제히 타격을 받아 아우성 치는 모습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2013년 12월에 장성택이 숙청을 당했죠. 과연 대북 제재가 북한 지도부에까지 타격을 줄 수 있는지가 논란인데 이 씨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지금 광물을 수출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군대 회사들이고 특수기관 회사들이다. 광물 자금이 들어가야 북한 지도부가 추진하는 대상건설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고 핵과 미사일 개발이라든지 국방부문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고 군대 유지비로도 자금이 충당되는데 그것이 막히면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북 제재가 계속 진행될 경우에는 북한 정권의 기능이 악화되어 개인들의 시장활동 공간이 넓어지게 되고 부정부패와 무질서가 난무하게 된다. 정권의 통제 기능이 약화되어 수령 중심주의 체제 기반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에 3만 명의 탈북자들이 와서 살게 된 것은 결코 대한민국의 대북 지원 때문이 아니라 북한의 식량난으로 말미암은 배급 중단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그 북한 정권이 약해진 틈을 타서 그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강화된 대북 제재가 북한 정권을 약화시키고 북한 주민들에게 도망칠 수 있는 정말 그 일말의 자유를 선물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제 그 기자가 묻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미국을 위협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 한국에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가? 또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이 씨가 지금 북한이 미국을 향해 핵 미사일을 쏘겠다고 요구하는 것은 사실 속심이 다른 데 있다고 본다. 만약 북한 지도부가 제재 압박을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이럴 때는 아마 최후의 선택으로 핵을 가지고 남한을 공격해서 통일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들의 핵 공격 목표가 항상 남한으로 되어 있는 건 명백한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합니까? 핵을 폐기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 일부 사람들이 왜 폐기를 하느냐, 통일되면 우리 거가 될 텐데, 예, 너무 뭡니까, 천진난만한 생각이지요. 핵공격 목표가 남한이라는 간부회의 등을 통해서 자주들 말하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건 내적으로는 항시적으로 하는 얘기다. 북한의 고위 엘리트들은 누구나 알고 있고 군부도 이건 알고 있는 문제다. 지금 한국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은 안일하게 생각하는데 북한이 체제 대결하는 상대는 남한이 아닌가,
이렇게 자문을 하면서, 그러니까 북한은 공격 목표를 분명 남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국 사람들과 상당히 가깝게 거래를 하면서 대북 제재를 이행할 의지는 있는지, 간접적으로 파악한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이정호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 정부가 지금처럼 계속 미국에 편승해서 대북 제재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의 전략적 목적이 미국하고 다르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보다는 한반도 전체를 중국의 영향권에 편입시키려는 음흉한 전략을 가지고 지금도 북한을 이용해서 남한을 자기의 영향권에 끌어들이려고 획책하고 있다. 그렇죠? 맞는 얘기입니다. 또 중국이 북한 정권을 붕괴시켜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자리를 한국이나 미국이 차지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닥쳤던 개신세가 된다고 하듯이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중국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반면에 북한 지도부도 중국의 전략과 딜레마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들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것이 전혀 틀린 거 아니죠. 우리가 뭐 이분이랑 만난 적 없습니다. 얘기해 본 적 없습니다. 저는 처음 이분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때까지 주장했던 모든 내용들이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절 북한 지도부나 엘리트층에서 느꼈던 위기감은 어느 정도였나,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북한 지도부가 굉장한 체제 위협과 위기를 느끼고 있었다. 2000년도에 김정일 위원장은 우리가 고난의 시기를 어떻게 헤쳐왔는지 모르겠다. 만약에 우리 형편이 어렵고 39호실에 돈이 다 떨어졌다는 걸 남조선 괴뢰들이나 미국이 알았다면 당장 쳐들어가실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선군 정치이고, 그래서 핵개발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핵개발은 사실 북한 지도부의 위기감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98년도에 한국의 김대중 정부가 출범해서 햇볕 정책을 들고 나왔다. 그 당시 북한 지도부에서는 햇볕 정책이라는 건 우리 체제를 발가벗기려는 아주 위험한 적대적인 행위로 분석했다. 햇볕 정책을 우리가 평적인 관점에서 볼 수 없다. 적대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햇볕 정책을 적대적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에 북한은 햇볕 정책을 역으로 이용해서 실용주의 정책으로 전환했다. 실용주의 정책은 남한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다 따내라고 했다. 남한의 자본과 물자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다 빼앗아내라. 한마디로 따내기 전략이다. 하지만 그 속에 들어오는 자본주의 사상은 철저히 막아야 된다. 그래서 모기장을 2겹, 3겹으로 단단히 치고 단 것은 받아들이고 쓴 것은 버리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97년도에 탈북을 했고 그 당시에 탈북을 고민했습니다.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얼마 못 가서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북한이 망하면 뭐가 됩니까? 자본주의가 되죠. 그래서 저는 북한 땅에 자본주의 체제가 들어설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할머니께서 우리를 탈북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3분의 1만 저희들에게 주시면 저희들은 북한에서 그냥 지내다가 김정은 정권이 망한 이후에 북한에서 자본주의를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제가 본 것이 맞았네요. 예. 그 당시 북한에서 한국 당국과 접촉도 많이 했는데 나름대로 햇볕 정책에 동조하는 세력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기자가 물으니까 이정호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관계자들이 한국 사람들을 만나니까 말도 통하고 그래서 동조했던 사람들도 많았다. 그런데 청화를 하면서 수십 명이 처형되거나 숙청되는 일들이 벌어졌다. 우리 주변에도 그들의 가족들이 있었는데 햇볕 정책에 대한 불만이 대단하다. 남한 기업들도 그 당시 북한에 사업을 벌이러 왔다가 성공 못하고 돌아갔다. 그때 북한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북한의,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김대중 정권이 실행했던 햇볕 정책은 북한의 고위 간부들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 또한 대한민국의 그 햇볕 정책에 참여했던 기업들에게는 피해를 끼치고 오직 김정일 정권만 유지시키고 김정일 정권을 살찌워서 김정은 정권이라고 하는 최악의 세속 왕조 정권을 탄생시켰죠. 그리고 그 최악의 정권들에서 지금 핵 개발을 완성하는 단계에 들어서게 했지요. 이런 것은 처벌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대한민국이 이해되지 않는 나라인 것은요, 국가에 엄청난 피해를 줘도 처벌이 없어요. 그때 고속철도 넣는데 도령령 죽는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고속철도 공사를 지연시켜서 국가 예산이 3조 원 이상이 그때 증발해버렸다고, 손해를 봤다고 얘기 들었는데 이거 처벌 안 합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 원전 2조 원 이상이 들어간 원전을 중가운데 짓다가 저렇게 중가운데에 중단해버리면 그 2조 원의 국민 혈세는 어디로 갑니까? 땅에 파묻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잘못된 정책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만히 있는 겁니까? 햇볕 정책으로 북한 주민들은 그나마 가졌던 자유에 대한 희망, 자유에 대한 갈망, 자본주의 체제가 세워지지 않을까 했던 어떤 자그마한 꿈의 싹이 잘라져 버렸고, 또 햇볕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뭐 여러 가지 말실수로 인한 북한의 고위 간부들이 정말 잔인하게 처형당했고, 김정일만 살찌워서 39호실 자금이 말랐던 그 상황을 역전시켜서 39호실에 자금이 채워지게 하고, 김정은의 호화 사치 생활이 지금까지 유지해 오게 한 장본인이 뭡니까? 햇볕 정책 아닙니까? 전 오늘 당장 내 목에 칼이 들어간다고 해도 이거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책에 이것이 꼭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